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발사대 4기와 지원 장비 진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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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참석하고 지금 이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뭐 성과라면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한일이 다른 과거사 문제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오차 없이 하자. 예. 그래서 안보리에서 최고 강도의 제재안을 도출하는데 협력하자. 그리고 과거사라든지 징병 문제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좀 논의는 하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거의 논의조차 안 한 거 정도로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사 문제는 접고 협력해 나가자. 그래서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도 한일 간의 관계가 예. 지금 이제 조금 풀리는 게 아닌가. 예. 그 배경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11월 달에 갱신이 되게 돼 있는데 예. 이게 갱신이 되기로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실 일본으로서는 요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했을 텐데 우리 정부가 이거를 11월 달에 갱신하는 건데 이게 갱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분위기를 좋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예.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좀 최대한 설득하자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해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가장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제재가 원유 공급 중단이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유엔에서도 지금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이 이렇게 회람되고 있는데 거기 예. 안에도 포함됐고요. 한국과 일본이 각각 모두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래도 비토 파워를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노력을 같이 하자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베 총리도 지난달보다도 더 유엔 결의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그런 그 내용을 제재안에 담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어떤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는 지금 미국이 빨리 북한하고 통큰 대화를 해서 예. 이 협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왜 안 나서느냐 그것을 이제 깔고 지금 자꾸 제재를 중첩적으로 계속 하는데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다시 제재하면 또 도발한다.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북한을 좀 아프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까지도 난다. 예. 따라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로 만든 제안이 있거든요. 3단계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협력체 구축 방안. 이게 푸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건 이제 소위 중국 얘기하는 쌍중단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중단하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데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만 해도 중단이 아니라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아니라 규모 축소도 고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또 하나는 이제 제재를 가했는데 이게 북한에 도발하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이 북한의 민생에 해를 끼치지 이 적확한 북한의 도발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를테면 제재를 하더라도 김정은이한테 무슨 영향이 있냐 그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민생을 해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의 목적은 일반 대중들은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제재는 이를테면 석유 수출 금지하면 김정은이가 차를 못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못 타고 다니고 병원 같은데 푸틴이 얘기는 아주 병원을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 같은데 석유가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전기 안 들어오고 그럼 수술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북핵에 대한 반대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랑 같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푸틴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공유하기는 많아요. 예. 이를테면 남북 대화해라, 예. 정상회담도 좋다, 또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자 이런 것들이 다 같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언론의 보도 신문 같은데 보면은 이게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강력한 제재를 유도하는데 러시아는 반대했다라고만 딱 제목을 잡지만 예. 실제로 속내를 보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는 데는 공동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의외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상당히 지금 화면에도 문재인 예. 대통령이 웃고 계시잖아요. 예. 이 상당히 그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내실 있는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화면을 잠깐 보셨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유 공급하는 걸 좀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대놓고 얘기하니까 푸틴 대통령도 뭐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기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는 걸 직접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이제 준비해서 초안을 돌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유 제재, 원유 예. 공급 중단, 그리고 그거 말고도 북한 노동자, 해외에 있는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중국과 북한 간에 임가공업이 많습니다. 섬유를 갖다가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자국 노동자를 사용하는 게 비싸니까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섬유 그 수출 중단, 그리고 그거 말고도 김정은에 대한 그 제재로 해서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 뭐 여러 가지 정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다 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다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상 과정에서 뭐 한국, 일본,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북핵 문제를 언급했고요. 또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는데 잠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국제적 제재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동참해 온 것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핵 그 해결을 촉구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극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오늘 언급한 것이 이제 신북방 정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하고 해서 약간은 좀 뭐 시점이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이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때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러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건데 예.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북한이 핵을 도발하고 이러니까 한러 협력 자체를 중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 북한이 참여하면 좋지만 예. 참여 안 하더라도 한러 협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빼고도 협력한다. 예. 그래서 한러 협력을 해서 활발하게 이 경제 협력이 진행이 되면 북한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거 나도 빠지니까 내가 굉장히 손해구나. 그래서 북한을 끌어들이자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러 정책이 변화한 것이 이제 친북방 정책인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9개 부분의 협력을 얘기를 합니다. 9개 뭐냐면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9개 분야를 동시병행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서 북한이 그냥 북한을 일부러 유인할 필요도 없이 구경하다 보면 우리만 소외됐구나 이렇게 이익거리가 많은데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게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 극동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빌려준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한 유라시아 FTA. 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란 거를 러시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예. 카자흐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이 5개 나라인데요. 예. 이 5개 나라가 이를테면 EU 비슷한 거를 만든 겁니다. 구소련의 5개 공화국이 예. 만들었는데 거기가 거의 이제 유럽 공동체처럼 그런 유라시아 공동체가 됐는데 거기하고 FTA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비롯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예.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증진해서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신념을 밝혔습니다. 예. 상당히 그 북한이 핵실험한 게 이제 9월 3일 아니었습니까? 오늘 뭐 9월 7일이고요.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이제 러시아, 일본 정상과 회담을 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번 그 정상 외교 성과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부 출범 이후 한러 관계에 새로운 기반을 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러시아도 지금 극동 지역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반경제 포럼을 열고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와 기여를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했고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복했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씩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측도 성명은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담입니다만은 정상 외교는 자주 할수록 국가 간에 더 긴밀해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제 문 대통령에게 19세기 조선검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베 총리에게는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정상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선물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어김없이 푸틴 대통령이 많이 늦었죠. 늦었지만 예. 다른 정상들 회담에 보다는 덜 늦었다는 게 오히려 화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마디로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그 모스크바 월드컵 진출을 축하한다. 그래서 사실 온 국민이 사실 그거 기뻐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시원하게 좀 우즈베키스탄한테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비겼지만 하여튼 그 연속 진출을 구해나 했기 때문에 그걸 축하 인사를 받고 그리고 각별히 배려를 하고 또 162분이나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이게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우리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념도 약간 다른 지도자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예. 그 세계적인 국제 정치에 있어서 다른 축의 흐름을 분명히 파악하셨을 거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오랫동안 만나고 갔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를 다 만난 셈인데 거기서 단지 중단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법은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향후에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하는 더 그 신념을 더 굳히시지 않았을까 이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사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개월 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늘 아침 사드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어제 5시 반쯤에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밤사이에 상당한 그 진통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충돌도 있고요. 병원에도 이제 일부 입원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주민들 설득하고 하는 그런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이유로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득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그 프로세스이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그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오후에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합동 브리핑을 했습니다. 송영부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잔여 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성주 기지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발표를 한 지 뭐 한 14개월 만에, 그리고 사드가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반입이 이제 끝났는데요. 정부도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뭐 늦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사실 그 지난달 7월 28일 날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해서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걸 모의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한번 조치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달 초에 또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도 고립주책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도대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게 막아지질 않으니까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불안해하시고, 그런 심정에서 이럴 때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한 조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아주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사드 배치 자체를 논의했다면 저는 배치 안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사실 결정하는 과정도 뭐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도 고심해서 했지만 네. 일단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와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를 한국이 애초에 조금 좀 지연할 수는 있지만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자꾸 지연하면 한미동맹 자체에 위해가 된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게 그 사드를 배치를 진정으로 원해서라기보다 한미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결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주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온 국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성금이라도 모아서 이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성주 국민들에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사실 무기의 성능으로 본다면 사드는 수도권은 여기까지는 날라오지도 않고 수도권은 보호를 못하고, 부산 같은 지역도 성주 지역을 150km보다 더 높은 각도로 고각으로 나가서 부산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못 막고. 만능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성주를 막아주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성주 국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예.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배치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미국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자체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가가 이제 위기에 처한 시기에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정부의 결정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다치시기도 했지만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 참 전 다행으로 여기고 성주 국민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손주 국민들하고 이제 계속 대화하면서 후속 아직도 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대화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에 반입되면서 중국이 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배치도 되기도 전에 우리 주중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이랬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중국은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차원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외교적 고민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묵묵히 이를 견디고, 또한 그래도 또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중국에게 할 말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 위협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예 지도자가 나서서 반대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에 이제 당대회에서 시진핑 2기 출범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시진핑의 국내 정치적 위상과도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시진핑과 그 밑에 이제 시진핑을 모시는 고위 관료들이 이거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당대회가 끝나면 조금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슬기로운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를테면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열심히 대화를 우리가 추진해서 그것이 해결되면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되면 철수할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도 개발을 하는데 중국이 반대하는 건 미국의 무기를 미국이 운영하고 그래서 동북아 MD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건데 예. 이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구축이 되면 그때는 철수를 고려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중국의 불신을 좀 씻어준다면 조금은 중국의 보복을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외교를 해서 중국은 북한을 말리고 우리는 미국과 좀 더 공조를 해서 이 국면을 위기를 넘기고 대화 쪽으로 가는데 한중이 협력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외교를 펼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던 로널드 레이건호가 내일 출항한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 조치의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은 동해 인근 쪽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경제적 압박,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외에도 군사적 압박을 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